일본을 비롯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부유한 이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위대한 나라가 조롱당하게 놔두지 맙시다. 미국인으로서는 되게 좋겠는데요? 그쵸. 세금이 없대는데 미국인이면? 그렇죠. 관세로 그냥 세금을 막아주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주장과도 별 차이가 없죠? 그러네요. 비슷한데요? 그렇죠. 1980년대 미국은 동맹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봤고요. 특히 일본산 자동차, 전자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정부의 자유무역과 동맹 중심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신문 광고에서 미국이 무역에서 타국에 이용당한다며 일본 등 동맹국에도 공정한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와, 이분 일관적이시네. 그러니까. 몇십 년간. 당시 트럼프는 뉴욕 시장이나 상원의원 등 정치 진출이 거론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 광고는 정치적 영향력과 대중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었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역사가 있네. 사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철학의 뿌리는 바로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맥킨리 집권기가 포함된 1870년부터 1913년까지를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미국 경제사에서 길디드 에이지, 즉 도금 시대로 부르며 이 시기 미국 GDP가 연평균 약 5% 성장하고 철강, 철도, 제조업 등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하신데요. 당시 연방 정부는 소득세 없이 관세 수입에 의존했으며 실제로 관세가 주요 재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미국인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일단 전문가들은 과거 맥킨리 관세법 이후 미국의 성장은 관세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민자 유입, 천연 자원 개발, 서부 개척, 기술 혁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또 그때는 현대 경제 구조와는 구조가 매우 다르며 당시 관세 정책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저건 옛날에나 얘기지 지금은 상품 하나가 온전히 자기네들 제품을 만드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거는 옛날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게다가 이 전 세계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 사실상 보호무역이라는 카드를 꺼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거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무역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WTO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을 주도해서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와 수출입 규제 완화 등을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관세 전쟁을 벌이니까 이 다른 나라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럼 이 일로 트럼프와 미국의 우방국들의 관계가 좀 많이 틀어졌나요? 네, 특히 오랜 동맹인 캐나다와의 관계도 감정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는데요. 트럼프는 관세 전쟁 내내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며 캐나다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What I'd like to see Canada become our 51st state.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트리도 캐나다 주지사와 저녁 식사를 해 기뻤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로 인정하는 농담이랑 조롱인 거죠. 총리를 주지사로. 네, 주지사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지우기. 미국은 안 지워져.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 저 나라를 어떻게 지워. 정답. 재환 씨? 커피와 관련될 것 같은데 왠지 아메리카노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재환 씨 맞아. 정답입니다. 맞아. 이거 봤었어. 아메리카노 안 사봤다. 들었어요. 이름 자체가 아메리카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막 이름 바꿨었다. 무슨 네. 카나디카노로 해야 되나? 그 비슷한 거였어. 그래? 네, 맞아. 캐나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캐나디아노. 아, 캐나디아노.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저 근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저 옆에 지운 거 보세요. 저게 관건이야. 지워버렸어 정말. 이렇게 했잖아. 굳이 저걸 써놨잖아. 맞아. 근데 이게 단순히 외교적인 싸움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이런 반감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확산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관세 폭탄을 맞은 다른 나라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선 미국산 제품 목록을 공유하며 사지 말자고 독려 중인데 관련 글이 있습니다.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뭐 있어? 특히 안 사는 거. 미국 제품을 보이콧할 시간이다. 여기에 일부 목록이 있다. 근데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없애기가 쉽지 않겠네요. 결제 서비스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미국 기업 로고들을 공유하며 이 보이콧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체 가능한 외국산 제품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온라인에 돌리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아디다스로. 이 대표적으로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나 다른 브랜드로 대체하자는 그러니까요. 예. 움직임까지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세상이라는 게 대체품인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뭐 미국산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감정과 이 소비자 행동까지 흔들어 놓은 셈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왜 계속 이 관세 전쟁을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선 결과의 분수령이 되었던 지역은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이었습니다. 공업단지. 이 러스트벨트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중공업 도시 밀집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산업화의 상징인 철강과 자동차 생산지였고 이 중산층 노동자도 많고 공장도 빽빽했어요.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중국이나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이러다 보니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이 말 그대로 녹슨 공장지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중심지가 쇠퇴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정확하신데요. 특히 이 지역의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부가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불만이 쌓이던 와중에 트럼프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뭘 변화시켰을까? 2008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와는 달리 대선 때는 저랬는데 2016년에는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선 게 느껴지시죠? 와, 완전 공화당으로. 와, 공화당 텃밭이 돼버렸네. 뭐 지지는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겠는데 왜요? 왜 변했어요 지지가? 사실 수많은 노동자가 거주하던 러스트벨트 지역은 과거엔 친노동자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민주당의 강력한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트럼프가 이곳 러스트벨트를 집중 공략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들에게 다시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Many Pennsylvania towns, once thriving and humming, are now in a state of total disrepair. This is not some natural disaster. It's a political and politician-made disaster. We will stand up to trade cheating. Cheaters, that's what they are, cheaters. We will stand up to trade cheating. Anywhere and everywhere it threatens
the American job. And I promise you, if I become president, we are going to be working again. We are going to have great jobs again. You're going to be so happy. 이 약속이 바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값싼 외국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세우면 다시 미국 안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이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 등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경우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한 이유가 바로 이곳과 직결돼 있습니다. 결국엔 정치적인 거야? 맞습니다. 또 미국은 2026년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려면 이 자신의 확실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사람들에게 공장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서 이 표신을 잡으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낸 측면도 있는 거네요.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나라 신기하다. 경제를 살리고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네요. 정치적 계산이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저런 봤을 때. 속내가 또 있었구나.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바로 재정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재정 확보. 2025년 현재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무역 적자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너무 많이 사와서 미국 물건은 외국에 많이 안 팔리며 생기는 적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재정 수지 또한 적자인 상황인데요. 재정 적자는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도로를 만들고 군대를 운영하고 이 복지에 들어가는 등 돈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세금을 못 걷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합쳐서 쌍둥이 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미국의 적자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야. 2015년 약 18조 달러에서 2024년에는 36조 달러를 넘어서며 9년 만에 2배로 불어났습니다. 와, 30조 달러면 거의 그럼 국가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면 완전 위험 수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방만한 정부 지출로 인해 매년 약 2조 달러, 한화 약 2,797조 원씩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저렇게 빚이 많아졌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각 기관의 지출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도지의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는데요. 도지는 2026년까지 재정 적자 1조 달러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이 정부 기관들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이 조직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공무원이 7만 5천여 명, 국제개발처, 보건복지부, 나사, 질병통제센터 등 12개가 넘는 주요 기관에서 총 20만 명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너무 큰 모순인데? 일자리 늘려준다면서 애들 다 자르고 있는데요? 이게 뭐야? 나름 판단한 거죠. 20만 명 정도는 없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맞잖아. 맞아. 그렇게 친 거지.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렇다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일지 표로 확인해 볼까요?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역시 고관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기준 무역 수지 적자는 무려 1,405억 달러로 약 196조 원이라고 합니다.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그러면 문재한 세무사님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일단은 고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풍선효과처럼 베트남,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 엄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표를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유독 세율이 관세가 높았잖아요. 네. 아마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미국도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처럼 어쨌든 이런 관세 정쟁을 계속 벌여도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관세를 본격 시행하면 초반엔 관세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관세가 올라가면 이 수입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도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그 결과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경제 전체가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국민들도 사재기 해놓고 지갑을 잠그게 되는 구조 아니에요? 정확하신데요. 딱 그 구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관세만으로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걸 우리만 알지는 않을까? 트럼프도 알 텐데.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 보면 본인도 그걸 알 텐데 왜 이걸 하는 거지? 그냥 다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 다 꺼내보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꺼내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중국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 중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지, 그 위력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국가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저서에 중국에 대한 그의 생각과 적개심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끌어올리고 대신 다른 나라들에게는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관세 다 빼서 중국 같은데? 다른 나라 거 10%씩 우리 거 다 빼가지고 저기 다 갖다 붙이고. 중국 너가 다 내라. 어쨌든 10%라도 관세를 받겠다는 거네요. 어쨌든. 이 관세율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 오랜 상호 보복성 관세 전쟁이 더욱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죠. 문재환 세무사님, 네. 이렇게 서로 끝없이 관세율을 올리다가 결국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은 이제 맞불로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대응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희토류 수입의 약 75%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관세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자기도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걸 했다고? 그렇죠. 저게 중국한테는 진짜 큰 무기가 되는 거고. 시위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지지율 최저를 찍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취임 전과 취임 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표를 같이 보시죠. 1월 여론조사 때는 42%가 재정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3월 말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23%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역전됐네. 심지어 나빠졌다가 늘었어요. 맞아요.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서 42%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5% 관세도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체 수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I just said it's time that we
play the game the way I know how to play the game, you know.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eir plant here.